한 해 동안 100만 명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2024년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같은 시기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나라는 성장하는데 왜 내 지갑만 텅 비어가는 걸까요? 2026년 2월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았지만 편의점 매출은 석 달째 뒷걸음질 중입니다. 숫자 뒤에 숨은 두 개의 대한민국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국세청에 접수된 폐업 신고 108,282건, 하루 평균 2,700명꼴로 지하철 한 량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매일 간판을 내린 셈입니다. 충격적인 숫자지만 이것만으로는 절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해 신규 창업도 110건을 넘겼기 때문이죠. 핵심은 누가 닫고 누가 여는가에 있습니다. 폐업자의 절반 이상은 동네 식당, 카페, 편의점 같은 오프라인 점포입니다. 반면 새로 문을 여는 쪽은 온라인 셀러, 플랫폼 서비스, 프랜차이즈가 대부분이에요. 무게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명동거리가 그 증거입니다. 절반 가까운 상가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가로수길 공실률은 15%, 10칸 중 한두 칸이 텅 비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의도와 광화문 A급 오피스는 어떨까요? 공실률 3%대, 오히려 자리가 없습니다. 같은 서울인데 1층 상가는 비어가고 고층 오피스는 꽉 차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를 들여다보면 실마리가 잡힙니다. 평균 소득은 제자리인데 하위 20%는 줄었고 상위 20%는 늘었습니다. 이게 바로 K자형 양극화예요. 알파벳 K처럼 위로 뻗는 선과 아래로 꺾이는 선이 동시에 그려지는 구조죠. 100만 폐업은 K의 아랫선에 해당합니다. 대기업 실적 호조와 수출 증가는 윗선이고요. 뉴스에 수출 역대 최대와 폐업 역대 최대가 나란히 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핏 모순 같지만 사실은 같은 구조의 양면이에요. 반도체는 잘 팔리는데 왜 내수는 죽어가는 걸까요? 반도체 산업의 고용 유발 개수는 제조업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수십조 원을 벌어도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아요. 돈은 벌지만 국내에서 돌지 않는 구조인 거죠. 자영업자는 내수 경제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직장인 지갑이 얇아지면 자영업자 매출이 곧바로 빠져요. 편의점 매출이 석 달째 감소 중인 게 그 증거입니다. 1,000원짜리 삼각김밥 소비마저 줄고 있다는 건 바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100만 폐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가게 문을 닫아도 빚은 남으니까요. 한 사람의 폐업이 한 가정의 붕괴로 번지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K의 기울기가 대체 어디서 비롯된 건지 한국 경제의 속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점검하려면 좀비 기업이라는 단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 못하는 기업. 경제학 용어로는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인 기업을 말하죠. 2020년 기준 한국 기업의 42.8%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0곳 중 4곳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하고 있는 셈이에요. 2010년대 중반만 해도 이 비율은 30% 안팎이었습니다. 10년 새 10%포인트 넘게 낀 거죠. 원인은 저금리 시대의 관성과 정책 금융 과잉에 있습니다. 2019년 기준금리가 1.25%까지 내려갔을 때 돈 빌리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코로나가 터지자 긴급 대출과 만기 연장이 쏟아졌고 대량 도산은 막았지만 회생 불가능한 기업까지 함께 살려버린 겁니다. 2022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금리가 0.5%에서 3.5%까지 치솟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량 도산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를 유예해줬기 때문이에요. 은행 입장에서도 부실 처리를 하면 자기 자본 비율이 나빠지니 장부상 정상 대출로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거든요. 좀비 기업과 금융 시스템이 공생 관계를 형성한 겁니다. 이 구조의 부작용은 세 갈래로 뻗어나갑니다. 첫째, 자원 배분이 왜곡됩니다. 좀비에게 묶인 돈은 유망한 스타트업으로 흘러가지 못해요. 둘째, 구조조정이 지연됩니다. 퇴출되어야 할 기업이 버티면서 출혈 경쟁을 하면 건전한 기업까지 수익성이 악화되죠. 고용의 질이 떨어집니다. 좀비 기업은 투자를 안 하니까요. 임금 인상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핫플레이스 공실률은 15%가 넘는데 A급 오피스는 3%대에 불과해요. 오피스 수요는 기업 실적과 연동되고 상가 수요는 내수 소비와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사옥을 확장하지만 그 직원의 점심을 팔던 식당은 문을 닫아요. 돈이 위에서만 돌고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구조인 거죠. 이 구조가 대체 어떤 선택의 결과인지 정책의 갈림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출과 재난지원금을 쏟아부었고요. 목표는 단 하나, 경제 주체들이 쓰러지지 않게 버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성공이었어요. 2020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0.7%에 그쳤으니까요. 다른 선진국들이 훨씬 큰 폭으로 추락한 것과 비교하면 선방한 셈이죠. 하지만 대가가 뒤따랐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가격 급등이에요. 서울 아파트가 1년 만에 20% 넘게 뛰었고 영끌 열풍이 불었습니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돌파했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를 넘기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했어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역사상 가장 가파른 인상 속도였죠. 바로 이 금리 인상이 K자형 양극화를 심화시킨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빚 많은 쪽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영끌 가구의 이자 부담이 두세 배로 뛰었어요. 생활비를 줄여야 했고 줄어든 소비는 곧바로 자영업자 매출 감소로 이어졌죠. 반면 대기업은 어떨까요? 순연금 상태라 타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유현금에서 이자 수입이 생겼어요. 정책 당국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자영업이 무너지거든요. 한국은행은 결국 물가 안정을 택했습니다. 내수 희생을 감수한 거예요. 수출 대기업이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에서 내수가 좀 죽어도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2026년 2월 현재 기준금리는 2.5%입니다. 좀비 기업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봉합된 상처가 터질 가능성을 가늠하려면 먼저 성장률 숫자의 숨은 착시를 걷어내야 해요. 2026년 2월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긍정적이었어요. 경기 회복 기대감, 수출 호조,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런데 이 숫자에는 착시가 숨어 있습니다. 2% 성장의 대부분을 반도체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2025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30% 넘게 뛰었습니다. AI 붐 덕분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가 날개 돋친 듯 팔렸어요. 수출 총액에서 반도체 비중이 20%를 넘습니다. 단일 품목으로는 압도적 1위요. 문제는 이 호황이 내수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일자리가 적어요. 이익은 주주와 소수 임원에게 집중되고 설비 투자마저 해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한국에서 벌어서 미국에 공장 짓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는 거죠. 내수 경제의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0%대에 머물러 있어요. 편의점 기존점 매출은 감소세로 돌아섰고 1,000원, 2,000원짜리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은 북적이는데 편의점 계산대는 한산해요. 고가 소비는 유지되고 저가 소비만 쪼그라드는 전형적인 K자형 패턴이죠. 자영업자의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에 가맹하면 로열티를 내야 하고 배달 플랫폼에 입점하면 수수료를 떼입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마진이 박해요. 무인 매장이 늘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인 창업이나 플랫폼 노동으로 방향을 틀어도 이미 레드오션이에요. 성장률 2% 이면에는 이런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의 실적과 자영업자의 생존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같은 나라 안에서 두 개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중 구조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비용은 대체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K자형 양극화는 단순한 소득 격차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 균열을 만들고 있어요. 그 균열의 대가를 누군가는 치르고 있죠.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부채를 안은 가구입니다. 가계부채 1,900조 원, 가구당 평균 9천만 원에 육박해요. 소득 하위 20% 중 상당수가 버는 돈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씁니다.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쓸 여유가 없어요. 2024년 공인 회생 및 파산 신청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법원 문 앞에 줄 선 사람들 대부분이 자영업 실패자예요. 코로나 때 버티려고 대출받았는데 결국 감당이 안 된 거죠. 청년층 상황도 심각합니다. 영끌로 집 산 2030 세대가 이자 폭탄을 맞고 있어요.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합니다. 2024년 합계 출산율 0.7명대,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집값, 교육비, 양육비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요. 출산율이 떨어지면 세금 낼 사람은 줄고 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납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예요.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 40%가 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아파트 경비를 70대, 80대가 하고 있어요. 이 노인들 중 상당수가 과거 자영업자였습니다. K자형 경제에서 아래로 떨어진 사람들의 말년이죠. 지역 격차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 가까이가 소멸 위험 지역이에요. 학교가 폐교되고 병원이 문 닫고 버스 노선이 사라집니다.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요. 각자 처지가 다르니 원하는 정책도 다릅니다. 합의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K자형 구조가 정치적 해법마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경로를 먼저 걸은 나라에서 실마리를 찾아봐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K자형 양극화를 이해하려면 일본을 봐야 합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어요.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하고 성장이 멈추고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됐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도요타, 소니는 해외에서 벌며 버텼지만 내수 의존 중소기업은 쇠퇴했어요. 일본의 샤터 거리를 아시나요? 셔터 내린 채 방치된 지방 상점가인데 지금 한국의 공실상가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좀비 기업 문제도 일본이 먼저 겪었습니다. 은행들이 부실 대출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굴렸어요. 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경제 역동성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한국의 좀비 기업 42%와 구조적으로 판박이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문제를 덮어뒀습니다. 구조조정을 미루고 경기 부양책만 반복했어요. 2012년 아베노믹스가 새로운 시도였지만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은 기득권 저항에 막혀 지지부진했습니다. 최근 일본 경제에 변화 조짐이 보이긴 합니다. 3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돌아왔고 임금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는 여전합니다. 30년에 걸쳐 굳어진 구조가 쉽게 바뀌지 않는 거죠. 한국에게 이건 경고입니다. 양극화 구조는 한번 고착되면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요. 한국의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IMF 때 이 3년 만에 구조조정을 해냈잖아요. 이 유연성을 지금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본에서 배울 교훈은 세 가지예요. 문제를 덮어두면 안 됩니다. 구조개혁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있어야 개혁이 정치적으로 가능합니다.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심을 수 있는 씨앗 5가지를 짚어볼게요. 첫째, 좀비 기업 정리입니다. 42%를 언제까지 연명시킬 수는 없어요. 회생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을 구분해서 질서 있는 퇴출을 유도해야 합니다. 물론 실업 안전망이 전제되어야 해요. 사람은 살리고 기업은 정리하는 원칙이죠. 둘째, 내수 기반 강화입니다.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채무 조정 프로그램 확대가 방법이에요. 셋째, 자영업 구조 전환입니다. 600만 자업자 시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창업 전 교육을 강화하고 폐업 후 재취업 지원을 확대해야 해요. 퇴직자들이 자영업 말고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수도권 집중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어요.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야 합니다. 기업이 오려면 인프라, 교육, 문화 환경이 먼저 갖춰져야 하죠. 다섯째,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턱없이 낮아요.
폐업해도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절실합니다. 5가지 모두 장기 과제입니다. 한두 해 만에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심지 않으면 나중에도 열매는 없습니다. 변화의 조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젊은 세대에서 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선택이에요.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K의 아랫선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망한다고요? 성장률은 2%. 반도체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 뒤에는 100만 폐업, 좀비 기업 42%, 편의점 매출 감소가 숨어 있습니다. K자형 양극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라 전체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만 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위로 가는 선과 아래로 가는 선이 동시에 그려지고 두 선 사이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반도체 호황과 내수 침체가 공존합니다. 오피스 빌딩은 꽉 차고 상가는 텅 비어가고 있죠. 이 구조는 저절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아무리 잘 팔려도 그 돈이 매수로 흘러들지 않아요. 트리클다운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바꾸려면 의도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득권 저항, 단기 비용과 장기 이익의 불일치, 선거 사이클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헤맨 이유죠. 위기는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와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매일 2,700개 간판이 내려가고 합계 출산율은 0.70대로 추락했습니다. 끓는 물에 던져진 개구리는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천천히 데워지는 물속 개구리는 어떨까요? 적응하다가 죽습니다. 지금 우리가 딱 그 상황이에요. 적응이 아니라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빚을 줄이세요. 그리고 내가 K의 어느 선에 서 있는지 확인하세요. 물이 끓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